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슬기님은 오늘 오실 분하고도 꽤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죠. 첫 번째 솔로곡을 이분하고 작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뮤지션들을 가지고 학과를 만든다고 하면 뭐 실용음악과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이분을 갖고 학과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너무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잘 어울리는 분이시죠? 그렇죠. 모셔보도록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슬기 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뮤지션들의 뮤지션 윤상님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스림대에 찾아주셨어요? 아니 다 떠나서 아무튼 슬기 씨 너무 오랜만에 네. 그죠? 네, 맞아요. 저하고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슬기 씨 첫 솔로곡을 윤성님이 프로듀싱을 하셨잖아요. 그게 첫 솔로였나요? 네, 제 첫 아, 솔로곡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전 정말 영광이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네. 칭찬을 계속 해주셔서 진짜 하나도 안 떨리고 좀 되게 잘 녹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단하나? 그러니까 정말 그때 놀란 게 뭐 가성이면 가성. 또 특유의 그 슬기 씨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곡들을 노래해도 굉장히 그 잘 어울릴 것 같은 굉장히 그 영역이 넓은 그런 가창력을 가졌다라는 게 저한테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고 제가 지금 갇혀버렸어요. 칭찬감하게 슬기 씨가 먼저. 네. 여기 그런 데인가요? 네, 감옥인가요? 여기가 감옥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니 뭐 진실이죠.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네, 스림대의 첫 질문은 처음 음악인의 길을 꿈꾸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저희 친척분 중에 저희 삼촌 뻘 되시는 분이 클래식 기타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게 저의 첫 악기였는데 이걸로 평생 음악을 할 수는 없을까? 오,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악기가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하면 이런 기분이구나. 오, 네. 그때 처음으로 쳤던 곡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저는 노래 위주보다는 그러니까 D 코드에서 소리가 제대로 날 때까지 그냥 그 코드에서 소리가 나나 안 나나만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악기는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여러분들께도 꿈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타가 오면 그냥 그대로 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뭐 D 코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음악을 잘 몰라도 손 모양은 맞는 것 같은데 음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그 당시에는 각 동네마다 LP들을 파는 레코드방이라고 하는 네. 데들이 많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기타가 걸려 있는 집을 하나 발견하고 제 걸 갖고 갔더니 넌 어떻게 튜닝도 안 된 기타를 칠 생각을 하냐. 그래서 미음을 내주는 그 피리가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걸로 튜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타를 치도록 하여라라는 오. 큰 그 가르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D 코드, G 코드, A 코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멜로디나 어떤 이제 곡보다는 사운드 자체를 정확하게 좀 내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셨었던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중학교 때부터 또 제가 알기로는 낙원상가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음악이 이렇게 멋있구나. 기타라는 걸 갖게 되고 악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낙원상가라는 데가 있다. 갔더니 정말 악기의 천국인 거예요. 정말 낙원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아이 쇼핑이죠. 그냥 내가 사진 못 하고. 못 사도 그냥 악기 보는 거 자체가 야 저게 드럼이다. 이거 얼마지? 막 이제 오. 가격들이 엄청나서 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고. 악기에 대한 관심이 좀 되게 많으셨네요. 네네네. 오. 중고교 시절 페이퍼 모드라는 밴드를 활동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아직도 재즈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어요. 김학인이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이 친구랑 저랑 항상 지각을 해서 중학교 가는 언덕길에서 항상 만났어요. 네. 알고 봤더니 같은 반인데
드럼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네, 중3 때. 그래서 이제 말로만 우리는 밴드를 하자. 너는 드러머니까 꼭 나랑 밴드를 해야 돼. 난 기타 열심히 연습할게. 그 친구도 그렇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뭐 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뉴웨이브나 너무 이 취향이 잘 맞아서 아 얘랑 같이 고등학교를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참 좋겠다. 얘는 잃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같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고1 때부터 나머지 멤버들을 찾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페이퍼모드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합주실이라는 데를 우와. 갔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기타리스트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베이스로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 네. 이제 충암고에 올라가서 밴드를 만들려고 이제 각 반을 막 찾아서 그냥 그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반에 기타 치는 애 있냐? 그럼 애들이 막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뭐, 얘 치는데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발품을 팔아서 반이 16개인가 있었는데 거길 다 돌아다녔는데 베이스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는 한 3명을 구했는데 이게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져서 할 수 없이 베이스를 집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베이스랑 기타랑 어쨌든 처음 잡으면은 네. 좀 다르잖아요, 치는 게. 그때 처음 잡아봤어요, 합주실에서. 네, 악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래도 좀 귀가 그래도 그 당시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베이스 라인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얼추 알고 이런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해봐. 막 이러면 이제 드럼이랑 저랑 하고 위에 이제 기타가 들어오고. 이름은 혹시 누가 지으셨나요? 제가요. 와. 아니, 멋있어요. 페이퍼 모드. 왠지 그 페이퍼가 악보잖아요. 네. 악보의 모드는 당시에 뭐 유행, 뭐 그런 뜻으로 지으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냥 페이퍼 모드라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밴드 이름을 지으면은 다 메탈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서울고에 리자드가 있었고, 네. 뭐 무당, 뭐 그런 이제 밴드들이 되게 남성적이고 뭔가 다 장발에 가죽 잠바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스타일리시한 이름을 짓기도 참 쉽지 않은데 게다가 디퍼플 레드 제플린이 아니라 네. 듀란을 추가하셨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연습했던 곡이 듀란의 Girls on Film이라고. 그건 정말 스튜디오에서 많이 가공된 그런 사운드로 연주를 해야 어울리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 맛을 일반 그냥 이런 어쿠스틱 드럼에 어쿠스틱 그런 기타로 느낌이구나.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편곡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뭐지? 왜 이 사운드가 안 나오지? 그때부터 좀 뭔가 프로듀서로서 도대체 왜 우리가 연주하면 그 소리가 안 나?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운드에 대한 탐구가 네. 계속 있었던 거네요. 거기에서부터 좀 깨달아서 좀 더 쉬운 곡들, 뭐 건아들의 노래라든지 조금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곡들을 찾아갔던 것도 많은 훈련의 과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퍼 모드가 또 단순히 일반 스쿨 밴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당시 데모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데모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자작곡이니까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기를 갖고 무조건 저희가 합주하는 걸 녹음을 했었고요. 그때 그 카세트 레코더가 2대가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하나에다 먼저 녹음을 해요, 기타를. 그리고 그걸 플레이백 하면서 베이스를 치고 그리고 그걸 같이 다른 녹음기에다 녹음하고 예. 그리고 드럼을 직접 녹음하면 소리가 너무 튀어서 다른 악기가 안 들리니까 드러머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베개를 치게 했어요. 베개요? 예. 베개에다 이런 종이를 놓고 스틱을 이렇게 치면 약간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노래를 녹음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80년대 중반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멀티 레코딩을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은 오시는 분들마다 뭔가 시작부터 남다른 게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럼 그때 당시에 공연 같은 거는 네. 학교 내부에서도 하고 뭐 밖에서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저희 충암이 또 야구가 유명했어요. 예, 그렇죠. 그 제가 베이스 치는 게 약간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밴드부의 베이시스트로 특별히 이렇게 차출돼서 같이 이제 연주를 했었고요.
충암의 리듬이었네요. 그렇네요. 네. 예. 어. 충암의 배터리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페이퍼모드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죠. 그게 아마 학교 시절에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 같습니다. 인기가 그럼 엄청났을 것 같아요. 뭐 많은 격려는 받았어요. 격려가 왜요?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남고라서 아쉽다. 그래도 남고라도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했죠. 아 우리 학교에도 이런 밴드가 있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요. 충암의 자랑이셨네요. 네, 그거. 1988년 여름밤의 꿈이 가수 김현식의 4집 앨범으로 수록이 됩니다. 작곡가로서 정식 데뷔를 하셨는데요. 네. 앨범에 수록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만든 뭐 저희 페이퍼모드 곡도 있고 제가 만든 자작곡도 몇 개 넣어서 카세트 테이프로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됐던 신촌 블루스 선배님들과 이제 약간 면을 트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또 그분들랑 연결된 거예요?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그분들 사무실에 가서 제가 저는 참 숫기가 없는데 어떻게든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니까 공연하시면 포스터도 붙여드리고 예 조명 보조도 좀 해드리고 약간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내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뭐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예. 시다바리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그렇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시다바링을 했죠. 제가 그래도 뭐 또라이는 아니구나 뭐 그 인식을 좀 심어드린 후에 조심스럽게 데모를 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도 제 음악이니까 좀 들어봐 달라고.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한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김현식 선배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노래 내가 좀 해도 되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막 손이 떨려갔어. 그 전화 받고 몇 달 있다가 레코드점을 갔더니 김현식 4집이 발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딱 거기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녹음이 된 거구나. 근데 아무튼 저는 초대받지는 못했어요. 현장에 녹음 현장에 계시진 못했고. 네,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뜻하지 않게 꿈이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 그것도 제가 정말 존경에 마지 않는 김현식 선배님이 제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격했었던 것 같고요. 데모를 만드셨을 때 그 첫 번째 자작곡이 김현식 씨한테 준 곡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완성으로 치면 네. 첫 번째 완성된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곡을 하나 시작하면 한 번에 끝을 못 내고요. 뭐 벌스면 벌스, 후렴이면 후렴, 인트로면 인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몇 가지 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고3 때 처음으로 노랫말까지 완성을 한 곡이 이제 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이었고요. 최초로 나도 곡을 써봐야지 해서 시작됐던 곡은 오히려 황치훈 씨 1집 앨범에 있는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라는 곡인데 그게 작곡 도전으로는 최초의 곡이었어요. 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세련된 스타일을 만드셨네요. 글쎄요. 감사합니다. 작곡가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첫 히트곡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가수 황치윤에게 신인상을 안겨준 추억 속의 그대를 통해서 작곡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황치훈 씨가 이제 그 데모를 듣고 불러도 되겠냐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잘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랬다 그런데 라인업이 막 엄청난 거예요. 김종진 선배부터 함춘호 선배부터 당시에 정말 그렇게까지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한 앨범이 없을 만큼 황치훈 씨의 음악적인 욕심이 대단했죠. 근데 무려 제 곡이 타이틀이 돼서 그게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식 선배에게 드린 곡은 그냥 내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였지만 곡이 히트된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는 황치훈 씨 덕택에 알게 된 거죠. 사실 뭐 아직 그때만 해도 그 작곡가가 스타고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깨에 도대체 노래 만든 애 누구냐 하면서 연락도 많이 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적지 않게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게 그 즈음 같고요. 하지만 곡을 팔려면 뭐 한 달에 한두 곡씩은 팔아야 이제 생활이 되는 거라 저는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하면서 계속 뭔가 지속 가능한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때 이제 손무현 씨가 갑자기
김한선 씨가 어떻게 된 건지 연이 닿아서 자기가 백밴드가 필요한데 기타리스트로서 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급이 있더라고요. 오. 아, 월급 제도였어요? 네. 오. 연습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선뜻 받아들였죠. 김한선 씨의 열정이 대단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합주를 그렇게 힘들게 밤 무대를 하면서도 연습을 그렇게 꾸준히 하고 결국에 저희 밴드와 함께 콘서트도 몇 번 했었죠. 앨범에는 4집부터 참여를 4집 때도 제가 세션으로 성명 씨와 함께 참여는 했지만 곡은 안 드렸던 네. 거고 저는 그때 이제 강수지 씨 1집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된 거구나.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그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예요? 프로듀서? 저도 이런 곡을 쓴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때 송승환 선배 회사가 아마 신인 작곡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온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여가수가 있는데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카페로 불려갔어요. 갔는데 첫눈에 아 저분이 가수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약간 근데 아직 경험이 너무 없는데 곡을 써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그 곡이 이제 보랏빛 향기. 처음 뵙고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나 영감이나 이런 거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뵀을 때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하면 좋겠는지 이제 좀 상의를 했을 때 무겁지 않으면 좋겠다였고요. 제가 첫인상 또 워낙 또 아름다우신 분이고 뭔가 이렇게 홀리듯이 제가 뭔가 그런 악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그 레퍼런스로 삼을 만했던 네. 보랏빛 향기는 지금 들어도 동시대 어떤 팝송이라든지 뭐 네. J-팝이라든지 요런 거랑 겹치는 게 별로 없다는 느낌.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앨범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시나 이스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예쁜 가수의 대명사. 그런 시나 이스턴의 1집 앨범에 굉장히 어떤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최대한 그런 사운드를 좀 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보랏빛 향기로 다시 버무려진 거죠. 네. 처음 알았던 사실이네요. 시나이스텐 1집이. 저도 처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1990년에 이제 보랏빛 향기도 하셨고 또 네. 김민우 씨 앨범도 하셨잖아요. 네. 이병열차 안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둘 중에서 이 어떤 곡이 먼저 쓰여진 곡일까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비슷한 연도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건 이병열차 안에서는 이제 그 세션 하시는 리얼 녹음이었고 강수지 씨 보랏빛 향기는 이제 전부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고 저도 이제 결과가 궁금했던 거예요. 제작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가수들의 앨범을 두 가지 타입으로 녹음을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지 저한테는 또 그런 실험도 있었죠. 언제부터 그런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라는 게 세상에 있다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알았는데요.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낙원상가에 가서 그 신디사이저를 파는 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일 싼 게 600만 원 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집 한 채. 지금으로면 진짜 거의 한 몇 억. 그쵸? 예. 한 지금 체감할 때 한 5억 수준. 친구랑 가서 공을 몇 번을 센 거예요. 80만 원도 다시 세고. 8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이거 한참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신디사이저를 갖는 게 꿈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님의 도움으로 중고 신디사이저를 하나 마련해서 그때부터 또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수지 씨 앨범을 프로듀싱 할 때쯤 될 땐 이제 악기값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좀 더 편의성이 좀 더 갖춰진 그런 장비들도 많이 나왔고 드럼 머신도 있었고 이쯤 되면 이제
혼자서도 앨범을 프로듀싱 할 수 있겠다라는 오.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도 이제 강수지 씨 제작자를 만났을 때 저의 조건은 곡비는 안 받아도 좋다. 대신 이거 프로듀싱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마음에 안 들면 녹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불과 신디사이저를 접하고 한 1, 2년 만에 앨범 프로듀싱 할 만큼 네. 독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매뉴얼도 없던 시대인데. 그죠. 매뉴얼이 있어봐야 뭐 까만 거는 글씨고. 또 이제 아날로그 신스가 아니라 그때 PCM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슬기 씨 PCM 잘 모르시는데 무슨 차이냐면 아날로그 신스는 소리를 필요한 걸 다 혼자 만들어야 돼요. 근데 PCM은 뭐냐면 프리셋이 있어서 네. 번호를 누르면 뭐 1번부터 10번 때까지는 피아노, 네. 20번부터 30번 때까지는 organ, 뭐 30번부터 40번 때까지는 뭐 관악기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죠. 열심히 음악해서 번 돈으로 이제 그런 PCM 신디사이저와 드럼머신과 시퀀서라는 걸 사서 이제 집에서 혼자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게 그런 기술이 계속 600, 800 이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KBS의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수만 대표님도 네. 그 시대에 이미 최첨단 그 시퀀싱 시스템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돌아오셔서 정식 SM의 출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찍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거. 정말 남다르셨어요. 매번 느낄 때마다 아니 선배님도 그렇고 뭔가 시작을 그렇게 열정과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면은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20, 20대 초반에 그러니까요. 구시대와 신시대의 교차점에 계셨고 맞아요. 그걸 동시에 다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뭐 저만 딱 그랬던 건 아니고요. 손매연 씨도 저와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활약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뭐 015B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해철 씨도 네. 결국 저처럼 자기가 시퀀서 다 공부하고 신디사이저도 집에다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어떤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90년대에. 단지 서로 알지 못했지만 어디선가 그 새로운 사운드에 대한 그 욕망의 별자리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저한테 가수 제안을 해와서 갑자기 거금을 얼마나 와, 어떻게 해서 신해철 선배님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제가 제안을 했죠. 같이 합숙을 살자. 하자. 우와. 곡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기로. 저의 사치의 끝이었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그 앞뒤 안 가리지 않는 어떤 지름, 투자 뭐 이런 스토리다. 돈 들면 드는 거지 뭐. 음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전자음악 일타강사. 레슨비가 얼마야? 빰빰빰빰빰빰빰.